한 철학자가 평생 거의 50년 동안 단 하나의 질문에만 매달렸다면 어떨까요? 그가 바로 에드문트 후설입니다. 오늘 저희는 그 길고도 치열했던 탐구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후설이 쌓아올린 거대한 지적 건축물이 어떻게 세워졌고 또 어디에서 균열이 생겼는지 하나씩 해체해 보겠습니다. 자, 후설이 평생을 바친 질문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의식은 도대체 어떻게 무언가와 접촉하는가? 이게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전통 철학을 완전히 멈춰 세운 엄청난 난제였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그냥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꾸는 꿈이나 착각, 아니면 수학 공식 같은 추상적인 건 설명이 안 되거든요. 반대로 마음이 현실을 다 만들어낸다고 하면 왜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지 설명할 길이 없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놀랍게도 후설의 여정은 철학이 아니라 수학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철학 전체는요, 정말 거대한 지적 실소, 말 그대로 파국적인 실패에서부터 싹 텄습니다. 후설이 처음에 내놓은 아이디어는 숫자라는 게 결국 우리 마음의 활동에서 나온다는 거였어요. 이걸 심리주의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셋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사과 3개를 보고 하나로 모으고 묶는 그런 정신적인 활동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꽤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런데 논리학자 고틀루프 프레게가 나타나서 이 이론에 치명타를 날립니다. 프레게는 이렇게 말해요. 만약 논리가 그냥 인간의 심리 습관이라면 진리라는 게 완전히 상대적인 게 되지 않느냐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인류가 다르게 진화했다면 2 더하기 2가 5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논리가 가진 절대적인 확실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모든 학문의 기초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프레게의 비판은 정말 뼈아팠고 또 정확했습니다. 후설은 심리주의를 포기했죠. 근데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좋아요. 수학적 진리가 우리 마음이 만든 게 아니라면 그건 우리 마음 바깥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마음은 정신적인 것도 아니고 물리적인 것도 아닌 이 이상한 진리들을 어떻게 가닿을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후설의 남은 인생 전체를 건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해 후설이 내놓은 답은 이것이 진리다 하는 어떤 이론 체계가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경험 그 자체를 우리 내부에서부터 아주 엄밀하게 들여다보는 훈련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방법의 열쇠는 그의 스승 프란츠 브렌타노에게서 빌려온 지향성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의식이라는 게 텅 빈 상자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무언가를 향해서 뻗어나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할 땐 무언가에 대해 두려워하고 원할 땐 무언가를 원하잖아요. 의식은 늘 이렇게 바깥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 지향성이라는 아이디어는 현상학의 아주 유명한 구호로 이어집니다. 바로 사태 자체로. 이건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나 관념 뒤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는 산물들과 직접 만나고 있다는 선언이에요. 우리는 의자의 이미지를 보는 게 아니라 의자 자체를 향해 뻗어나가는 의식 활동을 통해서 의자를 직접 경험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평소에 세상이 그냥 저기 바깥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살잖아요. 후설은 이걸 자연적 태도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무심코 받아들인 믿음이 오히려 우리 의식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후설이 제안한 아주 독특하고 급지적인 방법이 바로 에포케, 우리말로는 판단 중지입니다. 이건 세상을 의심하거나 부정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세상이 진짜로 있나 없나 하는 질문 자체를 잠시 이렇게 괄호 안에 싹 넣어두고 보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그 세상이 내 경험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만 100% 집중하는 거죠. 이건 철학적 입장이 아니라 연구를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있냐 없냐 하는 판단을 딱 멈추고 나면 드디어 우리는 그 어떤 방해도 없이 우리 의식의 내부 구조를 속속들이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 정말 흥미로운데요. 후설은 모든 의식 활동에 2가지 측면, 2개의 극점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하나는 노에시스, 이건 경험하는 주관적인 행위 그 자체예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사과를 보고 있다는 그 활동 말이죠. 다른 하나는 노에마, 이건 그 행위를 통해 나에게 주어진 객관적인 내용입니다. 즉 보여진 그대로의 사과, 저 붉은 표면이나 약간의 흠집 같은 것들이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죠. 여러분, 사과를 볼 때 우리는 앞면만 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납작한 원반이 아니라 둥글고 입체적인 사과 전체로 경험하죠. 우리가 직접 보지 않는 저 뒷면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후설은 이걸 지평이라는 아주 멋진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할 때 눈에 딱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보일 것이라는 기대와 가능성까지 함께 경험한다는 거예요. 사과에 보이지 않는 뒷면은 지금 당장 내 눈에 들어오진 않지만 내가 고개를 돌리거나 사과를 돌리면 보이겠지 하는 가능성으로서, 즉 지평 안에서 이미 현재의 경험 속에 함께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과정이 구성입니다. 여기서 구성이란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없는 걸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게 전혀 아니고요. 시간에 따라 계속해서 흘러들어오는 부분적인 정보들, 그리고 저 지평 속의 기대들을 우리 의식이 아주 능동적으로 착착착 조립해서 하나의 안정적인 대상으로 종합해내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의식은 이렇게 끊임없이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는 하나의 경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봤습니다. 이제 스케일을 확 키워서 나라는 자아, 그리고 타인, 우리가 함께 사는 이 세계라는 더 큰 질문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훗설 철학에서 가장 논란이 많고 또 가장 어려운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초월적 자아입니다. 세상도 내 육체나 성격 같은 경험적인 자아도 전부 다 괄호 안에 놓고 판단을 중지했는데도 끝까지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구성하는 순수한 주체, 모든 의식 활동이 흘러나오는 그 근원적인 중심점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만약 나의 이 초월적 자아가 내 경험의 모든 것을 다 구성한다면 그럼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대체 뭐죠? 여러분도 그냥 제 의식이 만들어낸 하나의 대상에 불과한 걸까요? 이러면 세상에 나 혼자만 진짜로 존재한다는 유아론이라는 끔찍한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이 유아론이라는 거대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후설이 말년에 꺼내든 카드가 바로 생활세계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과학리론이 세상을 설명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 색깔과 목적으로 가득 찬 바로 이 세계를 말해요. 반면에 과학이 말하는 원자와 분자의 세계는 이 풍부한 생활세계에서 모든 의미를 싹 걷어내고 수학적으로 추상화한 결과물일 뿐이라는 거죠. 후설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과학이 생활세계의 기초가 아니라 거꾸로 생활세계가 모든 과학의 기초라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설이 쌓아 올린 이 거대한 건축물에 어떤 균열들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평가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후설의 현상학은 수많은 강력한 비판에 부딪혔습니다. 아니, 그 에포케라는 거 사람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완벽하게 할 수 있겠어요? 하는 비판. 또 초월적 자아는 결국 유아론으로 빠지는 거 아니냐? 다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아냐는 근본적인 문제. 시대를 초월한 진리를 찾는다고 하면서 정작 그 이론 자체가 20세기 초 독일이라는 특정 시대의 산물이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현대 뇌과학은 우리가 의식하는 건 빙산의 일각일 뿐, 경험은 대부분 무식적인 뇌 활동이 만드는 거야 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런 비판들에도 불구하고 후설이 남긴 유산은 정말 엄청납니다. 딱 3가지만 꼽아보자면요. 첫째, 모든 지식은 결국 나의 생생한 1인칭 경험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확고한 주장. 둘째, 사회학이나 비판이론, 심지어 디자인 같은 전혀 다른 분야에까지 영감을 준 생활세계라는 아이디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학을 넘어서 수많은 질적 연구와 심리 치료에까지 영향을 미친 현상학이라는 방법 그 자체입니다. 풋설은 과학이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생활세계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순간 인류의 위기가 온다고 경고했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숫자로 바꾸려는 지금 이 경고가 더 의미심장하게 들리지 않나요? 우리가 직접 살아가는 이 생생한 의미의 세계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잃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